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마존과 테슬라의 시가 총액 합계마저 추월했다고 하죠.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그러니까 AI의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사실상의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주기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실손보험 100%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건데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조율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인 거고요. 네. 오늘 그럼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 상정이 될지 여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그 21대 국회 내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를 하자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표단 속에 나섰고요. 그럼에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국민의힘 비례대표인데요. 이분은 김근태 의원입니다. 네. 여러 매체들하고 통화를 하고 김근태 의원이 이번 사건은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 장기적으로 우리 당이 떳떳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당과 반대로 공개적으로 찬성을 선언한 의원이 5명이 된 건데요.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김근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당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재의결 위해서 이 전제를 좀 살펴보면 그 출석 가능한 의원이 295명입니다. 이들이 다 와서 모두가 투표를 한다면, 그리고 야권에서 모두 찬성을 네. 했을 때 여당에서 17명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찬성 입장을 5명 여당에서 나왔죠. 이 5명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안철수 의원만 재선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낙선한 의원들이에요. 근데 전체 국민의힘 이번에 좀 지형을 봤을 때 낙선자, 낙천자가 50여 명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표를 던질지 그 표심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 추가 이탈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5명 중에 김근태 의원이 비례대표니까 지역구가 없고 나머지 4명은 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유달리 지난 총선 때 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충격을 조금 더 깊이 체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재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사실 이탈표 이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여당의 충격파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여당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막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마지막까지 거듭 재의결을 촉구를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 문제가 아니다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 VIP 경로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하다가 도리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됐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성사무총장에게 경로하게 생겼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이 특검법이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서 합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요. 네, 참 어려운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금개혁의 쟁점, 그 맹점은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네. 예, 요거였어요. 근데 민주당은 쉽게 얘기를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 민주당은 45% 받자. 네. 국민의힘은 43% 받자. 그러다가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줄일게. 44%로 받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건 마치 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한 모습이 됐죠. 그리고 또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왜 따로 하냐. 지금 애매하게 시작할 거면 22대 국회에서 시작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 명분을 드는 거죠.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당이 회피하는 건 당황스럽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요. 윤상현 의원도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원내대표들 모여서 여야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 날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여당 협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개혁특위랑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기가 유력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 투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8순이 넘은 어르신도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주유공자법 그 제정을 촉구하는 분들은 이게 시대가 또 흘렀기 때문에 네. 다들 고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게 쟁점 법안이 8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이 민주유공자법인 거죠.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 등은 어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면서 오체 투지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80 넘으신 고령이다 보니까 네. 지팡이 없이는 사실상 좀 걷기도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부축을 해주면서 삼보일배 또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장현구 열사의 부친 장남수 씨 이분도 84살인데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독재자와 부패한 정치인들에 맞서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달라. 우리는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이 현장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기 위해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도 더 이상 거부권을 발동하지 말고 유가족들의 소원을 풀어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방식으로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4분쯤에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이게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2분 뒤쯤에 이게 북한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 실패 가능성이 나오고 있었는데 북한이 발사 1시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실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에 공중 폭발을 했고 새로 개발한 엔진에 사고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진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발사가 실패하면서 검증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죠. 네, 우리 군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즉시 국가안보실이 윤 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그 후에 밤 11시 40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심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서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규탄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네. 미국도 입장을 내놨어요.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북한의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공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가 수미테리 한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과 공동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가지 주장 중에 네. 하나죠. 이 칼럼에서는 일단 한미일 삼각공조를 지금 굉장히 어두운 국제 정세에서 그나마 이제 밝은 측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고 끼어들기를 원하는 중국의 열망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관계 한미일 공조가 사실상 최근에 형성이 됐고 이들 나라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에는 이 공조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주장을 편 건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일본 총리 모두 지지율 부진에 시달린다는 점을 거론을 네. 하고 있고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전임인 바이든이 꾸린 공조는 모두 다 뒤집으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좀 과장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김정은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일단 뭐 한일중 정상회의를 좀 겨냥한 네.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국의 협력 분위기를 갈라놓으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평화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딱 겨냥해서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관련 측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규탄을 하지만 중국은 북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한미일 다 포함해서 이거 관련국 전체도 다 책임이 있고 이거를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정상회의에 앞서서도 한국, 일본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공동선언에 좀 포함을 시키자. 라고 하면서 막판까지 중국에 이걸 강하게 요구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정상회의 직전에 중국이 반대를 하면서 이 문구가 끝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직후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런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난 건데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도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를 부각하면서 좀 틈새를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회의를 일단 정례화했다 이렇게 네.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해서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제로 오른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FTA 협상 가속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가령 내년부터 2년 동안은 또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3국 민간 경제계가 공급망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1년에 한 번일지 2년에 한 번일지 그 정례화 수준이 어느 정도 간격에서 될 건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막혀있던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3국 협력의 어떤 단초를 열었다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고 그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이 재판부 판결 이후에 아무래도 정원 딱 확정 짓고 탄력을 계속 받는 네. 모습입니다. 반면에 의사단체들은 정부 개혁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모레 30일에 복지부가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날 이 의사단체는 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기자간담회 주제는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를 하기로 했고요.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전국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30일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또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를 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쉬겠다라고 했던 의대 교수들은 네. 휴진하지 않겠다. 예, 휴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지금 대법원 판단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 투쟁 동력은 좀 약화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의대 교수들은 이 휴진은 하지 않고 환자 돌보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네, 끝으로 물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지금 사실 축산물 가격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강원 지역 돼지고기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강원 지역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그렇고 이 사육 주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 육류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1일에 한 양돈 농장에서 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이 됐고 도내 농가에서 발생한 게 8개월 만입니다. 역학조사와 함께 살처분이 실시가 됐고요. 중수본은 이게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주 적은 사육 마리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각은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나들목에서 안현 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안현 분기점에서 계양나들목까지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한남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잠원 나들목에서 양재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에서 노원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요즘 IT 업계의 최대 화두가 AI이기 때문이겠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우려와 기대와 이런 것들이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예전에 천슬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테슬라가 이제 주가 $1,000 넘어간다 해서 천슬라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천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에서 24일 기준으로 1,064.6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전날 23일에 $1,000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그 큰 주식이 또 2.5%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우리 돈으로 치면 3,581조 원이니까 엄청나죠. 세계 2위인 애플을 이제 바싹 따라잡는 이러한 회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사실 AI 열풍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 뉴스를 안 보는 날이 없는 것 같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좀 홀로 독주를 할까요? 네,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는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AI 열풍이 최근에 뜨거웠던 게 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죠. 챗 GPT가 2022년 11월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거의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 J커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상승하는 게 우리 그 알파벳 J자처럼 처음에는 약간 꼬꾸라졌다가 위로 훅 올라간다고요. 수직적으로.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최근에 2022년 10월 이후를 보면 정말 그런 J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2년 거의 이제 2022년 10월부터니까 지금 치면 한 2년 조금 1년 반 정도잖아요. 그 시간 지났는데 여전히 적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GPU나 이런 추론을 하는 가속기라고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가 97%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를 오픈 AI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여러 회사가 만들고 또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런 챗봇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가속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챗GPT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가속기가 필요한데 가속기 시장의 97%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으니 정말 그 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 격차를 더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원적인 부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1, 2년 만에 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도대체 저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젠슨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젠슨 황, 네. 그 CEO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저도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젠슨 황이 게다가 우리나라 용산전자 상가에 방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요즘으로 치면 정말 이 젠슨 왕 보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2010년에는 용산전자상가 가서 부품 파는데 그런데 젠슨 왕이 이제 한번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좀 이렇게 길게 보면요. 원래는 처음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부터 해서 2010년까지 용산전자상가에서 수많은 조립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 이렇게 그랬죠.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또 그래픽 카드가 이 엔비디아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몇 개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젠슨왕 지금으로 치면 정말 와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우리 GPU 좋아요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2010년에 용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개소식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기술을 얘기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참 야 그때 좀 봐둘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좀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CEO였는데 엔비디아 그 기업 자체는 처음부터 막 잘 됐던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처음에 1993년에 이제 생긴 회사예요. 그런데 이 젠슨왕 역시도 일종의 좀 미국사에선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회사도 처음엔 비주류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젠슨왕이 원래 1963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9살에 원래는 대만 사람이거든요.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데 9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계 미국인이 된 건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석사도 따고 이런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든 뭐 알바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술의 변화를 보다 보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그래픽이 좋아지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은 CPU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 그래픽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별도의 칩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생겼고요. 그렇게 하면서 GPU라고 우리가 뭐 뉴스에서 계속 들었은 이 단어 역시도 이 엔비디아에서 직접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1993년에 이제 대학을 정말 스탠퍼드 좋은 졸업을 다 하고 나서 부모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친구들과 같이 젠슨왕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겠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취업이나 하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천만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30살에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었던 이제 대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전자기술 전문가랑 해서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4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리고 나서 처음에 회사명을 곧바로 짓진 않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통 우리가 뭐 넥스트 레벨 뭐 해가지고 뭐 넥스트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넥스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넥스트 비전의 약자점 NV잖아요. 그래서 이 NV라는 거를 따자.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일까 하다가 라틴어 중에 부러움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인비디아라는 건데 그걸 합쳐서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넥스트 비전을 갖고 있어서 참 부러움을 느끼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처음부터의 의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1993년에 그 비전이 요즘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명에서부터 어떤 뭐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GPU라는 말 자체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GPU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놀랍게도 게임은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GPU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연산을 잘하고 이게 게임에서 좀 더 그래픽을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시장이 좁다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젠슨왕의 좀 이제 여기서 놀라움이 있는데 젠슨왕은 일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할 때부터 자기가 뭐 비전을 쫓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뭐 용산에도 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서 뭔가 우리와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럼 직접 막 찾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실이 2000년대 중반에 이 GPU라는 걸 이용해서 게임이 아니라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분자 모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거에도 우리 GPU를 쓸 수 있네라고 역으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GPU가 패턴이나 관계를 인식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AI로 가야 돼라고 2000년대 중반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구라는 게 처음부터 돈이 되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2000년대 중반에는 대중적인 게 아니었을 텐데 어쩌면 네. 선경지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투자들이 이제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거의 뭐 20년 정도의 누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대 중반에는 AI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들도 AI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관심을 갖게 한 것도 엔비디아가 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네. 엔비디아 GPU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픽 카드 같은 하드웨어잖아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드는데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2007년에 개발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 이 GPU가 앞서서 말씀드린 원래 컴퓨터 게임용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뭔가 그 전에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어요.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쿠다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AI 연구할 때 아주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 엔비디아 칩에서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애플하고 비슷한 거죠. 애플도 보면은 애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있는 수많은 앱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규칙과 표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앱을 막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앱을 쓰려고 이 아이폰이라는 걸 샀잖아요. 비슷하게 안드로이드도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야 내가 AI로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되게 쉬운 소프트웨어가 나왔대요. 근데 그걸 쓰려면 엔비디아 걸 사야 된대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락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는 쪽에서의 독점점 지위들을 한 2007, 8년부터 조금씩 쌓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이라는 거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면 되지만 네. 또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 인재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 AI 연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재 쟁탈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참 특이한 게 작년에도 직원 이직률이 5.3%밖에 되지 않았고요. 2022년에도 4.9%, 2021년에 3.1%, 그러니까 늘어서 5%인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반도체 업체 평균이 한 20% 정도거든요. 네. 왜 그럴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젠슨 왕의 리더십이 거기서 뽑힙니다. 젠슨 왕은 그렇게 유명하고 정말 수조 원대 자산가잖아요. 여전히 본인의 사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갑자기 연구를 하고 있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젠슨 왕이 옆에 등장해가지고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어려운 거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8년,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본인도 연구자이고 이제 어떻게 엔지니어 출신이고 어려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1, 2년이면은 되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 이상을 그렇게 똑같이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로서의 신뢰감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선점하는 능력도 상당해서 결국에는 이 발로 뛰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하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굳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구자 출신이니까 연구에서의 소통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 열풍은 거의 뭐 20년간 꾸준히 투자해온 결실을 거둔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꼭 필요한 기술은 언젠간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쿠다를 나오고요. 2008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의 시장 반응이 처음엔 시원치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이런 것들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자기 희생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2008년 말에 자신의 연봉을요 1달러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1달러만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본급여를 2008년부터 깎았는데 2011년까지 3년 동안 1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지니까 7억대로 이제 2011년에 돌아온 건데요. 그만큼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온 것들 그리고 본인의 비전이 될 때까지 나왔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젠슨 왕의 어떠한 태어나서의 움직임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이 뭔가 만들어온 그 에너지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슨 왕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발빠르게 대응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1달러로 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방향성이 다르니까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선택을 2008년 이후에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의 이러한 AI에서의 강자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일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워야 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창업을 한 사람의 마인드가 지금 이 젠슨왕이 거의 60세거든요. 그때까지 여전히 열정을 60세 넘었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본인이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비전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소통하는 리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책에서만 보던 내용들을 정말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같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의 어떤 리더들이 이 젠슨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연음법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면 앞에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명사 꽃 뒤에 조사 을이 오면 꽃칠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비 밑에 시옷 받침, 지읒 받침, 치읒 받침을 쓰는 경우에 뒤에 조사 을이 온다면 이것을 모두 빗을로 발음을 해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각각 빗을, 빚을, 빛을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옷감에 조각을 짓하는 헝겊, 이 단어에 조사 이가 붙으면 헝겊이라고 발음할까요? 아니면 헝겊피라고 발음해야 할까요? 당연히 헝겊은 피읍 받침을 쓰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헝겊피, 헝겊프로, 헝겊풀과 같이 발음해야 합니다. 그럼 둘째 음절에 비읍 받침을 쓰는 헝겊이라는 표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우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짓을 뜻하는 명사기도 하고요. 매우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기도 합니다. 특히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 헝겊직업과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헝겊직업 집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로에 밑돌아 다소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6도, 대전 25도, 춘천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대구와 부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포항과 동해 20도, 강릉 21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25도 이상으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이 파랗게 드러나 있고요.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까지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 등 경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1시간 30분 만에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며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최소화를 위한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가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가 중대장 등 2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군으로부터 오늘 육군훈련병 사망 사건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 30년 뒤인 2052년 세종과 경기의 총 인구수가 증가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인구는 700만 명대로 주저앉고 부산 인구도 25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집중관리 7대 생필품 중에서 달걀과 설탕,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등 5개 품목 가격이 이달을 일제히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군기 훈련 당시에 규정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KBS의 취재로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됐는데요. 과거 얼차려로 불린 이 군기 훈련, 군기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체력 단련 등을 시킬 수 있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설명드렸었죠. 네. 다만 하루 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들여다보니 당시 받은 군기 훈련이 모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게가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맨 채 팔굽혀 펴기를 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 2바퀴를 걸은 뒤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의 지시에 따라 뜀걸음 달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훈련병은 연병장에서 끝내 쓰러졌는데 보행과 뜀걸음을 합친 거리를 보니 1.5km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육군 규정상 얼차려는 뜀걸음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요. 완전 군장을 한 채 걷는
않은 경우에도 1회당 1km 이내에서만 지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팔굽혀 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와 관련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돼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군 인권센터는 이번 사망 사고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사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얼차려를 명령하고 집행한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얼차려를 받았는지 들여다보니까 그러게요. 네, 훈련병 6명이요 전날 밤에 떠들었다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육과 규칙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만 이 숨진 훈련병 당시 겨우 입대한 지 9일차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유족들은 큰 지병도 없었고 아이가 겪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통할 따름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는데 간호사를 꿈꾸던 25살의 간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인데 국방의 의무를 위해 가장 찬란한 시절을 희생하는 장병들에게 이렇게 비통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저 속상하고 참 답답하네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저출생 대책이라고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난관 보건 시술을 받은 시민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겠느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애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같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나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요, 애를 안 낳을 생각으로 묶은 거지 묶여서 안 낳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처방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인구가 많아서 묶었나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묶었지 라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네,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부터 해결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크겠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봐도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신혼인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이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어찌되었건 아이를 키우려면 그만큼 또 시간을 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고민하고 미루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우리 생활에 밀착된 이 깊은 고민이 담긴 정책들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끼 식대가 2,700원이라고요. 네, 요즘 살인적인 물가를 보면 이 편의점 김밥 한 줄도 못 사는 수준이죠.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지역 주요 사립대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식대가 올해로 5년째 동결이 됐습니다. 말이 동결이지 치솟는 물가를 따져보면 사실상 매년 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식대도 문제지만 마음 편히 한 끼 해결할 제대로 된 식사 공간조차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대를 찾아가 보니까요. 이날은 그나마 운이 좋아서 휴게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휴게실이라고 식탁이나 쉴 수 있는 소파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6평 작은 방 바닥에 신문지를 훌훌 깔고 끼니를 해결하는데 이 작은 공간을 14명이 쓴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운이 좋은 날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복도 의자나 심지어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 끼를 때운다고 합니다. 또 주야간 번갈아 가면서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비 노동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로 된 경비 초소에서 창문 블라인드를 내린 채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주로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경비 노동자 한 분은 식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먹는 게 전부라면서 좀 편안하게 밥 먹을 공간만이라도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나 상황이 열악한데도 사립대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해당 업체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네. 협상은 용역업체와 노조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학교에서는 수용할 것이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고요. 용역업체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액인 240원보다 더 높게 시급을 올려 10대까지 인상하긴 어렵다라거나 이미 올해 예산이 책정된 상황이라 지금 식대를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할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고 재현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재현 시험은 사고가 벌어졌던 같은 도로에서 같은 차량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당시 차량에 부착된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한 달여간의 정밀 분석 끝에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1차 추돌이 있은 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았다는 마지막 5초, 재험 시험에선 시속 110km의 속도가 각각 124km, 130km로 올라갔는데요.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했던 결과치를 보니 더 느리게 나왔습니다. 네. 유족들이 주장한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속도가 낮고 다음 가속이 느렸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가정해 재현한 실험 결과도 이 차량 제조사 측이 주장한 변속 패턴과 달랐고 분당 엔진 회전수 같은 주행 데이터도 국과수 분석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사고 기록 장치인 EDR 값으로 밀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이를 뒤집은 결과죠. 유족 가족들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고 기록 장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재판인 6월 18일 이번 재현 시험 결과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이번 재현 시험과 법원 감정에 든 비용이 대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두 유족이 부담했더라고요. 사비까지 들여서 진실 공방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은 소비자인 차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제조도 없는 실정인 거죠. 특히나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로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 본래 목적 자체가 차량에 에어백이 터질 때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장치가 어느 순간부터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급발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면죄부를 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국내 급발진 의심 건수는 701건에 달하는데 이 중 실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일명 도현입법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모레면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 관련 이야기인데요.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구인난이 심각하다고요. 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버스. 그런데 기사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요, 이례적으로 버스 기사 채용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그간 매년 1,000명가량을 선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지원자 수가 채용 인원의 2배수도 안 돼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년차 정도 되면 매달 약 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로 여겨져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9만 명에 육박했던 전국 버스 운전자 수는 4년 새 4천 명 넘게 줄었는데요. 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사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인데 업계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매년 1,000명 이상씩 줄어드는 건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걸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루 2교대가 가능하려면 버스 수에 비해 기사 수가 최소 2배는 있어야 하지만 이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버스 기사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네,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입이 주요 원인들인데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돼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 연장 근무로 인한 초과 수당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진 거고요. 여기에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승객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고 또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되면서 일부 기사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갔고요. 악화하는 근무 여건도 이 버스 기사들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에선 부족한 인력 등을 이유로 아직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종일 일하고 다음날 쉬는 방식인데 들쭉날쭉한 근무 탓에 근무하는 날은 잠을 서너 시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운행 속도와 운전 성향 또 응대가 불친절한지 아닌지 등 승객들의 요구도 민원도 많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꺼리는 기사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깊은 건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내버스는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돼서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마을버스는 적자를 피할 길이 없는데 최근 2년 사이 입은 영업 손실이 무려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운행되고 있는 승합차 마을버스 혹시 보셨을까요? 얼마나 업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신데요. 네. 하차벨도 없이 운전기사에게 직접 말을 해야 하고요. 안내방송도 없는데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시기에 궁여지책으로 비교적 저렴한 승합차를 선택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기사 수가 줄면 버스가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수익이 줄어 노선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특히 지방에서는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정년이 지난 기사를 다시 고용하거나 업체 사장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어보죠. 어제 경북의 한 산골 마을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다고요? 네, 주민 1,000명이 채 안 되는 경북의 한 산골 마을에서 마치 잔치 같은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입학식인데 주인공들의 평균 나이 79의 어르신들입니다. 평생 소원했던 학생이 된 건데요. 올봄 2명뿐이었던 신입생도 15명이나 늘었고요. 만학도를 응원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축하받던 어르신은 왈칵 눈물을 쏟기도 했는데요. 증산초 1학년 최병옥 할머니는요. 클 때 너무 없이 커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자마자 눈물밖에 안 납니다.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올 수 있다는 것도 반갑고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었고 자식들을 다 키운 뒤에도 첩첩산중에 사는 탓에 학업은 엄두내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만든 건 학교와 주민들입니다. 전교생 7명, 마을에 하나 남은 이 학교가 분교로 바뀌는 게 확정되자 학교를 살릴 유일한 길이기도 했는데요. 졸업생들까지 더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 4천만 원을 모아 기부했고요. 밭일에 밀려 학업을 포기할까 장학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 이제 경로당 대신 매일 아침 학교로 등교하는데요. 배우지 못해 평생 서름으로 남았던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히고 덧셈 뺄셈 외국어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임선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 저희가 과도한 보험료 줄이기를 위해서 중복보장이라든지 보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보험 등을 체크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문자로 온 질문 중에서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라든지 실손보험의 유효성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후 저희 회사로 보험 관련 문의가 계속 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희 회사가 보험 상담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지적적인 고민은 해결해드리지 못해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형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실손보험이 사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병원을 다녀온 이후에 저도 청구하려고 보면 좀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청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금융상품을 공부할 때 그 보험 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특히 또 실손의료보험의 급여, 자기부담금, 비급여 이런 용어들이 정말 어려웠는데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네. 실손보험에서 급여 항목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하며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불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이란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을 뜻하며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5세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낮게 적용되며 네. 자연분반이나 내사자 장기 기증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10만 원의 주사를 맞았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 8만 원,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금 2만 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보여지고요. 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MRI의 경우에 병원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이 0원으로 나와 있고 네.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계산되어서 발급됩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MRI가 있으며 그 외에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금체병리 검사료, 기능검사료, 내시경, 천자 및 생금료, 초음파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주사료,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을 알아두신다면 나의 보험에 따라서 미리 병원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문자로 17년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병원도 잘 가지 않고 건강하다. 그래서 남편이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비교적 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고민이 된다는 문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1, 2, 3, 4세대로 나누어지는데 세대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자기 부담률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 상품이 이에 해당되고요. 1세대는 표준 약관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별로 약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1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료 등을 연간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입원에 관련된 한방치료와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도 보상해 줍니다. 보장적인 부분에서 현재 4세대 실손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1세대 실손보험은 항문질환, 정신과 질환,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비만 등은 실손보상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지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런 항목이 국민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인데요. 이때부터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는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보험 이후로는 입원 치료비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또 한방치료와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상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비응급 환자의 응급 관련
비용은 1세대 실손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2세대 실손보험 이후부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3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입된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전의 실손보험과 다르게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 제한을 설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약을 가입을 해야지 비급여 도수치료나 MRI 치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특약에 넣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료는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된 실손보험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통은 공제 금액도 올랐고 이를 통해서 당연히 보험료는 더욱더 저렴해졌습니다. 또한 불임 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질환 등의 급여 치료비 일부 보상이 가능해졌으나 도수치료나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제한되는 게 3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 고민들 중에 문자 보냈던 분처럼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데 계속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먼저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처럼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가입자가 70%가 넘는데도 실손보험은 매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을 합니다. 이를 잘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실손보험은 그만큼 소수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혜택은 소수가 독식을 하고 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가입자 모두가 고르게 짊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방법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할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질문자처럼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거나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약간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요. 오직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은 보장적인 부분과 향후 보상비 수령 후 보험료 갱신 부분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큰 병에 걸린다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 장기 요양 1, 2 등급자는 할인 및 할증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률이 높아지기에 나이가 들면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죠. 어찌 보면 실손보험이 크게 필요 없는 20대, 30대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니까 보험료 때문에 실손보험 해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령으로 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현재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시 예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재사고 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각 보험사들마다 조건 기준에 부합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장해주고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약제비 등 다양한 항목과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어찌 보면 성인병이나 병력 기록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손보험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기에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유병자들에게는 치료비가 정말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합병에 대한 걱정과 재발에 대한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보험 하나로 어찌 보면 심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자기 부담금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유병자 실손보험도 가입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각 보험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상품 비교를 해봤던 몇 군데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235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최근 2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포함한 입원, 수술, 치료, 추가 검사 등의 필요 소견을 의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약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통원을 해가 치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통원은 일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네. 연간 180회까지 가능하며 자기 부담금은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입원 일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자기 부담금은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이 또 공제되고요. 또한 실손보험처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때에도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보장도 해주는데 약제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30%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보장적인 부분에서 기존 실손보험에는 20%, 30%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좋아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서영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995님, 실손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되는데요. 병원을 많이 다니면 보험료가 그만큼 더 많이 오르나요? 네, 이거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각자 병원 치료력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보험도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8436님께서는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나이가 많으면 가입하기 어려운가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노인성 실손보험이요? 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되지만 이런 노인성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입하시는 것도. 네. 그리고 뒷번호 5256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49살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실비보험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실비보험이 있는데 납부금이 아까워서 실제 보험금 신청은 개인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 중복이라 절약 차원에서 개인 걸 없애고 싶은데 은퇴 후 늦은 나이로 신규 가입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갈까 봐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보험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실손보험은 결국에는 실제 들어가는 병원 비용을 이쪽에서 청구하면 반대쪽에서는 청구를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야 되고요. 실제로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진화하면서 보장은 좁아졌지만 보험료는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개인 거를 지금 없애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따로 그때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5256님의 문자에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휴대전화 7899 쓰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을 10여 년째 유지 중인데요. 3년 갱신 이후 보험료가 너무 올랐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 70대 이후에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7, 80대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노인성 실손보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실손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조금 더 내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따로 저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7899님까지 문자 만나봤고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세계에서 좀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게임을 하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 5월 22일에 나왔으니까 네. 이제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게임이죠. 근데 사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사람들 다 그 게임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오늘의 게임은 바로 팩맨입니다. 팩맨 이 게임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게임의 좀 기본 개념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유명한 게임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서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아마 아나운서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따로 설명을 듣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주인공이 그냥 미로 안을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바닥에 뭔가 점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다 없애면 되고 다만 뒤에 그 테이블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유령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잘 피하면 된다라는 이 굉장히 쉬운 규칙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고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규칙에는 조금 재밌는 설정들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네. 뭔가 잘 모르는 비밀 같은 거를 숨겨놨을까요? 예, 그런 걸 숨겨놓는 게임들도 요즘은 많은데 이제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숨겨놓기보다는 그래픽이 옛날에는 굉장히 좀 단순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자가 원래 생각했던 컨셉을 그래픽이 다 못 받쳐줘서 나오는 좀 재밌는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바닥에 깔려있는 점을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점은 원래 기획자는 쿠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쿠키로 보이질 않았죠. 네. 사실 또 한국 같은 경우엔 흑백 화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점을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쿠키를 먹는다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인공 캐릭터의 생김새예요. 기억나시죠? 눈도 없고 코도 없죠. 유령처럼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큰 입만 하나 달려있는 네.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이 커다란 입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뭔가를 집어먹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언가를 주워 먹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입만 크게 강조를 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게임 이름인 팩맨이 이제 일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파쿠만 입니다. 일본이 그 받침 발음이 잘 없다 네. 보니까 그래서 파쿠만이란 건 뭐냐면 일본 말로 파쿠파쿠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뻐끔뻐끔 우적우적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닥에 떨어진 쿠키를 우적우적 주워 먹는 캐릭터. 그래서 파쿠만이 나왔는데 이게 해외판으로 넘어오면서 팩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더 재밌고 느낌이 어감이 참 즐겁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점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 캐릭터가 네. 쿠키를 주워 먹는 거였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요즘은 쿠키 하나도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 컨셉이 등장했던 건 당시에 다른 게임들과 비교해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80년대의 게임인데 당시에 오락실에 가장 유행했던 게임들을 좀 살펴보면 대체로 뭔가를 쏘고 부수는 게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당시 게임 중에 유명했던 게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거는 외계인들이 내려오면 막 우리가 뭘 쏴서 없애는 거.
그다음에 또 비슷한 맥락으로 갤러그 아니면 갤럭시안 대체로 뭔가 미지의 외계인들을 모르는 적들을 네, 우주선으로 막 쏴서 없애는 게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 컴퓨터 게임이란 게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또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때 그 폭력적인 게임을 지금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준으로는 전혀 폭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인류가 그런 매체를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뭔가 외계인을 쏴 죽인다고 이런 폭력적인 거를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가 이런 쏘고 부수는 것을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게임사와 오락실은 어떤 걱정이 드는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이 작품들이 폭력적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남녀노소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젊은 남자애들만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 팩맨의 디자이너였던 이와타니 토오루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격하지 않는 게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디어를 찾다가 결국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쿠키를 모두 먹어치우면 끝나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만든 게 오늘날의 팩맨이네요.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만들어진 게임이 팩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격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사실 팩맨은 공격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피하는가가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쿠키를 다 먹어서 없애면 승리. 그런데 이 조건만 두면은 사실 게임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뭐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위험 요소를 부여한 게 가운데에 처음에 들어있는 유령 4마리죠. 네. 게임이 시작되면 처음에 몇 초간은 그 안에 있다가 문이 탁 열리면서 유령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붙잡히면 바로 게임 오버잖아요. 디테일을 조금 더 보면 살짝 섬뜩한 게 이 유령은 눈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 유령이 눈이 어느 방향이냐면 얘가 다음 코너에서 어디로 꺾일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눈이거든요. 네. 고수들은 이제 그 눈을 보면서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팩맨은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런데 쿠키를 주워 먹는데 뒤에서 계속 유령이 쫓아오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인 이와타니 토오루는 이 컨셉을 가지고 좀 젊은 남성들만 하는 오락실 말고 모두가 전 연령, 전 성별에게 사랑받는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 예상은 적중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플레이된 동전 투입식 게임기로 역사에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팩맨이 공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팩맨은 공격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직사각형으로 된 미로 구석에 보면 아주 거대하고 반짝거리는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슈퍼 쿠키라고 합니다. 네. 이 슈퍼 쿠키를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슈퍼 팩맨이 되죠. 그러면서 뒤에 쫓아오는 유령을 내가 같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유령을 잡아먹으면 점수도 더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늘 쫓기기만 하다가 이제 유령을 신경 쓰지 않고 쿠키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즐거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팩맨은 굉장히 공격적인 게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아니죠. 사실은 거의 게임 시간의 95%는 쫓겨다니다가 단 4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름의 반전 요소지 이 회피형 게임이다라는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죠. 계속 도망쳐 다녀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 4번밖에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제한된 공격 기회라는 건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게 나는 공격을 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건 그만큼 기억에 남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 이게 시사 용어로도 남았는데 경영학 용어 중에는 팩맨 방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팩맨 방어. 네. 네. 이게 뭐냐면 기업 인수합병하는 M&A 상황 있잖아요. 여기서 인수 대상이 된 회사가 자기를 인수하려는 회사에게 역으로 저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사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을 팩맨 방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로 공격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마지막 반전의 한 수를 써서 내가 한번 역으로 저 회사를 잡아먹어 보겠다라는 상황이 적절하게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게 시사 용어가 됐다는 거는 팩맨의 다른 부분보다도
이 핵심적인 반전 부분 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도망 다니는 컨셉의 이 팩맨 게임이 네. 공격 중심의 그동안의 게임들보다 어쨌든 더 크게 흥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좀 더 짚어볼까요? 뭐 요즘이야 공격적이지 않은 게임들이 워낙 흥행을 하니까요. 뭐 퍼즐 게임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워낙 뭔가를 쏘고 부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의 전부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게임의 등장을 일단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유행이 돌고 있을 때 동시에 올라온 것은 항상 뭐냐면 이거 좀 식상한데 이제 계속 이렇게 쏘고 부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게임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팩맨이란 게임이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도망을 쳐라라는 이야기로 처음에 목표는 그랬죠. 공격하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와 보자라는 컨셉이었지만 사실 이 게임의 흥행 배경은 오히려 밥 먹고 오락실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숙련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쏘고 부수는 것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팩맨을 잡아보니까 내가 더 수련할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정신없이 매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 이 도망치는 것의 긴장감이라는 게 뭔가를 공격하고 부수는 것의 긴장감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적을 보면 일단 도망치는 게 팩맨의 기본이죠. 이 자체를 긴장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유령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을 좀 더 스릴 있는 플레이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1980년대에 나오면서 이후에는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의 게임들, 예를 들면 이제 84년에 나오는 테트리스가 대표적인데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는 장면에서 긴장감을 만들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애호들이 굉장히 올라오게 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긴장감이라는 게 플레이어가 좀 편안하게 게임하기 어려운 반대로 말하면 좀 불안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든 게임이란 매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텔레비전을 볼 때와는 좀 다릅니다. 텔레비전은 그냥 누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게임은 그냥 누워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게임의 재미를 이야기할 때 편안한 환경에서는 재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어렵고 험난할수록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즐거움이란 건 짜릿하기 마련이죠. 이게 이제 플레이와 레스트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말이 조금 헷갈리는 게 놀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이 놀다가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노는 것과 쉬는 게 우리는 둘 다 놀다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해? 그러면 놀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놀다와 쉬다는 굉장히 달라요. 쉬다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게임이라는 것은 쉬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놀다에 가까운 매체고 그렇다면 이 노는 행위라는 건 사실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어려울수록 좀 더 긴장감이 넘칠수록 더욱더 재미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팩맨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편안한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령이 빠지면 이 게임은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을 비록 공격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오히려 공격하지 못한 채 쫓겨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때 야 깼다라는 그 성취의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거죠.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디테일들일까요? 두 가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게임을 해본 분들도 눈치를 못 채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팩맨, 요거를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건 요즘은 구글에 팩맨을 치면 구글에서 팩맨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텐데 이 게임에서 주인공 팩맨을 조종할 때 팩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자리에 멈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으로 버튼을 한번 밀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쭉 가겠죠. 어디 벽에 부딪힐 때까지. 그럼 벽에 부딪히면 멈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벽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이걸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그렇잖아요. 왼쪽을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누르면 제자리에 멈추거나 네.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미로 안을 미끄러져 나가듯이 멈출 수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유령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코너 같은 데 몰리게 되면 어디로 움직여도 유령이 다 막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때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멈출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 답답한 게 일부러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 맵의 구조예요. 네모나죠. 다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모나고 완전히 밀폐된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양 옆으로 통로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절로 나가면 되겠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네. 되냐면 왼쪽 구멍으로 나가면 오른쪽 구멍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밀실이에요. 완전히 갇혀있는 밀실 안에서 뺑뺑 도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구조냐면 한 판을 깼습니다. 네. 그럼 팩맨의 다음 판은 어떤가요? 맵이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맵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죠. 나는 멈출 수가 없이 계속 미끄러진다. 그리고 내가 미끄러지는 공간은 아무리 내가 게임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매번 같은 공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다시 말해 밀폐된 방 안에서 끝없이 미끄러지면서 순환만을 하게 되는 구조가 팩맨의 재미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디테일이에요. 지금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굉장히 강박적이면서 네. 압박이 되는 상황 같은데요. 네. 이 강박과 압박이라는 게 사실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주려고 하죠. 그리고 팩맨도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안함을 깔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불안함일까를 생각해 보면 팩맨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인간의 강박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령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쫓아오는 유령을 피해서 계속 쿠키를 집어 먹지만 뭔가 계속 해보려 하지만 이 방이라는 것은 되게 재밌게도 내가 의지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뛰어야 하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미끄러움을 감내하고 다 먹어치워도 결국 다음 판에 나는 다시 똑같은 공간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꿈을 꿔보신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네. 꿈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열심히 뛰는데도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탈출구가 없을 때 그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팩맨이 그리고자 했던 불안감이라는 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우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쳇바퀴를 돌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악몽을 꾸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팩맨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의 기저에 있는 강박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 굉장히 불안하지 여러분? 이 불안함을 한번 이겨보세요 라는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강박증을 그렸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잖아요. 모든 매체는 실제 있는 현상을 가져와서 작품 안에 녹여내는데 팩맨 같은 경우에는 이 쫓기는 스릴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근원의 하나였던 강박증이라는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그려내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재미라는 건 항상 불안을 극복하는 데서 나오게 되고 그 불안을 묘사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심리 기저에 있는 어떤 그 되게 근원적인 불안감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팩맨이란 게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인문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선 아마도 인간의 특히 현대인의 강박증이라는 어떤 심리 상태를 놀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구현해낸 그런 게임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사 나누고 이 팩맨 게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팩맨이 악당으로 등장했던 영화죠. 영화 픽셀의 OST 중 칩트릭의 서렌더 함께 듣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